지수를 사도 한 40%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그럴 거면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내 노후가 두 회사에 있는 건 틀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두 회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ETF 안 사요. 뭘 사냐? 삼성만 사고 하이닉스만 빨리 부자 되고 싶어갖고 그거는 좀 답답하죠. 하다 보니까 10년 되니까 뭐 3배 되고 4배 되고 5배 되고 어떤 경우는 뭐 10배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희망인 거거든요. 5, 6년 후에 절대 후회 안 할 거다. 제 말 들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치 투자를 유행시킨 분이시죠.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모신 날 요즘에 또 시장이 워낙 또 이제 술렁술렁거리긴 네, 하지만 맞아요. 지금 또 마이너스 한 5% 코스피가 또 갑자기 또 그렇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막 심란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대표님 또 나와주셨으니까 지금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변동성이 높은 거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하고 이란의 그런 관계 그다음에 정말로 이 전쟁이 정말로 심각하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어저께 뭐 48시간 안에 네. 그 해협을 봉쇄하고 네. 그거를 풀지 않으면 이제 진짜 뭐 엄청나게 전력망 다 폭격하겠다 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네. 그럼 이게 정말로 세계 전쟁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펀더멘털 이슈냐 아니면 이게 지나가는 이슈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정말로 옛날에 우리 IMF 겪을 때와 그다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로 그 위기가 심각했죠. 은행들이 망하고 막 그 기업들도 망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분리가 된다고 항상 제 경험으로는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슈 갖고 이렇게 막 요동을 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굉장히 다시 또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환율, 유가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죠. 네. 전부 불안한 뉴스고 유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판다 그렇게 하니까 더 불안하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너무 단기적인 이슈를 갖고 하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면 무섭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빚내서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5%만 떨어지면은 만약에 2배만 레버리지 해도 10%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소위 회사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게 무역과 유가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서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어떤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게 그 길게 가면 결국에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뭐 정말 유가를 막 올려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도 막 물가가 막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그런 걱정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하잖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도 만 가지 이유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거의 80% 90%잖아요. 네. 그럼 기회죠. 그게 정말로 그렇게 나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컨트롤리언 인베스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그때 투자 기회가 있다. 근데 용기가 안 나죠. 더 빠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하는 이유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또 빚내서 투자했고 하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죠. 세계 전쟁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 이게 전쟁이 빨리 이제 종료가 네. 될지 안 될지에 계속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거 끝나면요 당연히 이제 바로 반등할 거니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어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1층 밑에 지하실이 있듯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그 실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면 또 5% 올랐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아직도 튼튼하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 별로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오일 가격이 사람들이 너무 막 포커스 하니까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지만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래 못 가지고. 근데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 될 수 있죠. 나는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단기 급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주식이 더 싸게 됐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해서 세이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쌀 때는 언제예요? 사람들이 모든 걱정할 사람들이 때. 걱정하고 막 망할 것 같고 네. 그럴 때가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요. 나쁠 때는 또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서 못 산 것들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막 올라갈 때 막 20만 원, 100만 원 돌파할 때는 다들 사고 싶어 하셨는데 막상 또 뭐 이렇게 뭐 17만 원, 18만 원 내려오니까 안 사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다시 또 20만 원 올라가 다시 또 살려다가 그렇죠. 또 오늘 빠지니까 또 안 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반복이 자체를 돼요.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짧게 봐서 그래요. 너무 짧게 봐서 유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매하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면 결국에 좋은 회사를 잘 고르고 그 좋은 회사가 어쨌든 이런 뭐 어떤 할인 기간이든 뭐가 있을 때 그냥 계속 산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거를 우리는 아직도 착각을 하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어저께는 5% 오르고 매일매일이 오늘은 지금 고통입니다. 5% 마이너스 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근데 양질의 자금이죠. 혹시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투자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고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또 한 번도 주식 투자 안 하던 분들이 막 그냥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어떤 젊은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좋은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빚내서 하면 안 되고 주식 투자에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노후 준비입니다.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잊지 말고 단기간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다 너무 그렇게 비중을 두지 마시라. 내일 떨어지더라도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꾸준하게 하시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 많다. 그러니까 코스피 240은 돼요. 뭐 사실 뭐 지수 그럼요. 투자하면은 네. 뭐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불안한 이유는 누구 친구는 100% 벌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은 5배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시작하는 그 투자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였던 걸 수도 있겠네요. 이 그럼요. 어떤 시작 자체가.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오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사실 그 전에 관심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막 빚도 내게 되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월급의 10% 한다. 지금부터 계속 모아간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맞춰보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타이밍을 재보겠다.
좀 팔고 현금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전쟁 끝나면 들어가잖아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그걸 알 문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다들 그걸 꿈꾸잖아요, 사실. 꿈꾸고 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소수는 그걸 몇 번 맞춰가지고 돈을 큰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맞출 수 없죠. 우리가 도박 카지노에 가면 한두 번은 딸 수가 있죠. 근데 계속하면 잃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오를 때는 조심하고 내릴 때는 그러면은 그 좀 기뻐하고 약간 이렇게 좀 역발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컨트롤 인베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템플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산운용사. 네. 거기다 유명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막 사고 또 올라가면은 좀 그거 하고. 그래서 그 템플턴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폭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럴 때 주가가는 최악이잖아요.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IMF 때 용감한 사람들은 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500에서 시작된 게 벌써 맞아요. 오늘 5% 빠져서 5,500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와 있는 거라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거 사실 지금 당연하죠. 사는 분들이 와 지금 맞아요.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5,500에서 6,000 갈지 아니면 4,500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4,500 낼 때까지 기다렸다 살래.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5,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내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럼 월급의 10% 해야 되겠다. 그럼 내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씩 투자하는데 5,500도 투자하고 또 내려갔어요. 5,000원이 됐어요. 5,000도 투자하는 거예요. 4,500 됐어요. 4,500도 투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000까지 갔어요. 그 3,000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10년 투자했더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얼마에 샀든지 간에 그거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짧게 보다 보니까 3개월 안에 어떤 분은 3개월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장기 투자 아니라 굉장히 짧게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성공하는 이유는 정말로 5년, 10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유 자금을 하셔라.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그걸로 하셔라.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빨리 막 빚내서 투자하고 막 레버리지 펀드 사고 뭐 또 인버스도 사고 막 복잡하죠. 네.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뭔가 빨리 부자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거는 더 앞에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 놓쳤던 기회들을 한 방에 이번에 회복하겠다 네.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더 망해요. 그러다가 이제 급하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주택담보대출 해갖고 막 그냥 한꺼번에 했다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집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일찍 투자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서부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주가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계속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피라고 계속 이제 뭐 2,000, 3,000대를 뭐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 꽤 길었는데 이번엔 좀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정말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과거의 차트를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냐. 그러면 이거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장기 우상향의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어 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상법 개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옛날에는 뭐 10이었다 그러면 지금 한 15에서 20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더 높아진다고 보면은 내가 오늘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과거에는 10,000원으로 머물렀지만 이게 13,000원, 14,000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주식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몇백조인데 그 돈이 지금 거의 다 원금 보장량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50년 동안 상향했던 이유가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월급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또 회사가 50% 혹은 100%에 매칭을 해준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그 일본하고 다르게.
네. 근데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그다음에 그 자본의 유연성이 지금 한국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해결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업과 직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국처럼 한 것처럼 회사가 매칭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일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퇴직연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아직은 별로 안 들어오죠. 대부분 그 퇴직연금, 특히 DC형 퇴직연금이 거의 다 은행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선하는 걸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를 한 거예요. 미국은 회사가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매칭을 해주니까. 예, 미국은 50만 원 넣어줘요. 그러면 바보지. 그렇죠. 거기서 뭐 30% 빠져도 원금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게 뭐 내가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미국에 백만장자가 생긴 거고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노사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과 직원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네. 그 소장기 자금. 네,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다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 그거 단순히 주식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죠. 시가총액이 커지면 경쟁력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해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때가 왔죠.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들이 굉장히 지금 호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멘텀을 해서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와 그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이거를 다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한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책이 보면 이제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이제 그 개정 중고판이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습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습관을 하기 너무 힘든 게 매일매일 사실 매분 매초 가격이 바뀌어요. 자산 가치가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시간 평가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참을 수 있나? 아니요. 참기 너무 쉽죠.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된다. 안 보면 돼요. 아니 볼 필요 없어요. 내가 ETF 산다. 네. 고스피 200이다. 그럼 내가 뭐 월급의 10% 나간다. 기계적으로 나가면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서 뭐 한 달에 50만 원 든다. 나는 20년 후에 타실 건데 봐서 뭐해요. 안 본다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아니죠.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노후 준비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마라톤을 뛰잖아요. 네.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늙었을 때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 10억 있어야 될까? 20억 있어야 될까? 나름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내 돈이 20억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이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너무 시장이 좋아서 2,000만 원 됐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긴 좋죠. 나쁘죠. 왜요? 너무 돈을 조금 넣었으니까. 아니 계속 사야 되는데 나 2배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아니 내가 좀 투자 한 땀에 올라야지.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 오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100만 원 갖고는 노후 준비 안 됐잖아요. 내가 한 10억 넣었을 때 올랐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마라톤 뛸 때 우리가 옆에 사람 막 보고 뒤에 쳐다보고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일찍 떠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뉴스라는 건 대부분 90%는 다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란 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이 더 오래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현금 비중을 줄이고 그거는 그 카지노 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목표가 10억이냐 20억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과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걸로 투자하고 아까 내가 노동의 유연성 얘기했지만 자본의 유연성도 중요하거든요. 자본의 유연성은 내 자금 내가 월급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쇼핑해놓고 그건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면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특히 사교육비. 그걸 아이들한테 ETF 사주면 그 아이가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사교육비에만 사실 뭐 몇백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1년에 뭐 몇천씩 쓰시는데. 그러니까 답답하죠. 지금 AI 시대에는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 뭐
AI가 너무 실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 대학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저는 그렇게 와중이니.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인재가 나와야 돼요. 다양성.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게 뭘까? 우리는 답을 맞추는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답이 없는 게 한 99%일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점수 경쟁을 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이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게 되면 진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번에 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어떤 그 기저에는 약간 내가 분산 투자로 지수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이미 지금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많이 개별 종목 사 놓으시잖아요. 그게 더 빨리빨리 갈 것 같고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이 또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에 투자했다, 미국에 투자했다면 망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 훨씬 더 확 와닿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AI 이쪽이 견인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렇죠. 한국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의 좀 타격, 이 전쟁으로 인한 타격 이런 것들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유의미한 고민 아닐까요? 이것도 의미가 없을까요? 글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에 얼마큼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뭐 6개월 갈지 3주 갈지 모르죠.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오일 가격이거든요.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거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은 이자 못 내릴 거고, 그런 이제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길게 보면 지나갈 일이거든요. 너무 우리는 A가 되면 B가 될 거고 B가 되면 C가 될 거고 그러면 D가 될 거고 그러니까 주가는 빠질 거고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반대로 아까 이제 회사 자체가 좋으면은 이제 가는 거고 너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회사 자체가 너무 뭐 과도하게 올랐거나 고평가 받을 때는 또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이 회사가 2배가 올랐는데 보니까 뭐 퍼가 아직도 뭐 15배다. 근데 이익을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럼 팔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파는 사람들이 뭐냐면 30% 올랐으니까 팔아요. 또 20% 빠졌으니까 손절매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주식은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날 거고 또 이익도 늘어날 거니까. 그럼 팔 이유가 없죠. 10년 갖고 있어도 중간에 이제 뭐 부침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부침이 있죠. 근데 그게 이거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기업과 동업하는 거예요. 네. 동업하는데 어차피 동업했다가 또 내년에 또 헤어졌다가 다시 동업했다가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요.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30% 올랐으니까 빨리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자.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자. 그거는 굉장히 이론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장에 가서 그 도박하는 거 똑같죠, 그죠? 네.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업하는 거다. 내가 회사 주인이다. 이 회사 너무 좋네. 너무 돈 잘 버네. 그러면 내가 이 회사 동업하면 회사는 계속 배당도 많이 줄 거고 주식 가격도 올라갈 거고. 나는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것도 어려우니까 ETF 사면 되지. 그럼 어떤 기업은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내려갈 거고 하다 보니까 10년 되니까 뭐 3배 되고 4배 되고 5배 되고 어떤 경우는 뭐 10배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희망인 거거든요. 네. 그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라든가 교육의 계획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일본은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전부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데 돈이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여쭤본 게 어쨌든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여쭤보면은 그 지금 어쨌든 AI가 뭐 대세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병목 현상이 메모리에 왔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 그 관련 업체인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작년 한 6, 7월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단가가 대여섯 배 올라가면서 맞아요. 지금은 뭐 수백조를 벌 것이다라고 하니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아니 1년 전에는 못 맞췄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뒤도 못 맞추는 거 아니야라는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믿고 이렇게 가도 되나?
벌써 주가가 거의 2배까지 올라왔는데 3배 거의 3배가 올라왔죠. 3배 이상. 이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얼마나 허황한 건지. 두 번째, 전문가가 없다는 걸 알죠. 네. 전문가가 없어요, 주식은. 근데 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전문가는 누구냐?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거거든요. 장기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길 호흡으로 보는 거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전문가예요. 근데 대부분 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중요하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를 전망해야 되는 거지. 어떤 기업 전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다. 왜?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내가 어떤 새로운 게 생겼을 때 AI다 예를 들어 LA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요새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렵잖아요. 네. AI 때문에. 근데 내가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기업이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그건 기업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굳이 그거를 다 알아갖고 뭐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미국의 뭐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데 대신에 내 재산의 몇 %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해야 되고 기업이 해야 되고 정부가 해줘야 되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중요하고 또 우리 창업 정신이 중요하죠. 그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죠.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운영진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가치 투자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잘하는데 뭐하러 주가를 신경 써? 어차피 잘 될 그렇죠, 건데. 맞아요. 네, 라는 건데. 그럼 가치 투자가 그럼 항상 승리하냐? 그것도 또 아닐 항상 수도 승리하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길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길게 보야죠. 거기서 이제 좀 괴리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짧게 봐서 그래요. 너무 짧게 본다. 네, 너무 짧게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소위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에 너무 혹하죠.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가장 큰 예인데 2차 전지 이거 사면은 뭐 10배 돼요. 그때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막 따라가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리딩방에 속게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라는 거는 다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비교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근데 하죠. 똑같이 그 전문가라는데 한 사람은 나쁘다고 한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누구냐? 제일 중요한 건 asset allocation이에요. 내 자산의 몇 %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3배 됐어요.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보죠. 주식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예요.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내 재산이 지금 10억인데 그중에서 5억이 주식에 있습니다. 그중에 ETF가 있고요. 미국의 ETF 있고 한국의 ETF. 그게 대답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수익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70살이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70살이나 80살이면 이제 변동성이 걱정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30대다, 40대다, 뭘 걱정해요?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20년, 30년 투자할 텐데. 그래도 업종이나 뭐 업황 같은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왜냐면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요즘 반도체가 다 대세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내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ETF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한 데가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저기 ETF에 40% 차지하는데 네. ETF만 사도 전혀 걱정할 일 없는데 사람들은 ETF 안 사요. 뭘 사냐? 삼성만 사고 하이닉스만 빨리 부자 되고 싶어갖고. 네. 그거는 좀 답답하죠.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를 하게 되면 15% 저기 수익률이 나는 걸 똑같잖아요. 네.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ETF 가장 손쉽잖아요. ETF 하고 또 조금 더 재미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사면 되죠.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뭐 AI 쪽에 있는 걸 산다든가 아니면 뭐 방사를 산다든가 조금씩 아니면 바이오를 산다든가 그 재밌죠. 그럼 바이오 ETF에 무슨 회사가 들어가 있나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런 게 투자지. 야, 내가 요거 지금 사갖고 언제 팔면 20% 벌고
손절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카지노 게임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계속 알아요. 되는 겁니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명확하게 지금 실적이 막 급등할 거라고 다들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는 뭐 앞으로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뻔히 지금 이 더 빨리 가는 그 택시가 있는데 옆에 버스를 타고 걸어가야 되냐?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수를 사도 한 40%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그럴 거면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내 노후가 두 회사에 있는 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두 회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200개 들어가 있으면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몇 개 잘못되더라도 몇 개가 또 잘 되니까. 그리고 내가 두 개만 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네. 쉽게 해서 전속력으로 뛰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얼마 못 가겠죠. 그렇죠. 네, 몇 킬로 못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 경제 독립이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설계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건 맞나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어떤 지금 이 대세적 흐름 이게 무너지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야지 뭐 지금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게 맞죠. 왜냐면 자산의 40%가 지금 거의 반도체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맞냐라는 거는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이거는 뭐 그거는 성장이다. 저는 AI가 뭐 이거 시대를 할 것 같은 건 안 하거든요. 진짜로 우리의 모든 라이프를 다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네. 저 뭐 국영수 점수 경쟁하는 게 가장 저는 이게 큰 타격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망했던 직업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저는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업은 사라지고 그냥 투자자들만 남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생산성이 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일하던 사람이 3일밖에 일 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 질 때는 어땠죠? 일주일 일했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일요일 날 쉬죠. 그 다음에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토요일로 놀잖아요. 그러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금요일도 쉰다 그러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때가 왔을 때 그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고집해서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갔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투자금이 있어야지. 이 투자금을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버는 건데 투자금 자체를 벌려면 노동을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요. 지금 뭐 물론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보면은 대부분 돈을 어디다 쓰죠? 뭐 이제 대출 갚고 그러니까요. 생활비 근데 그걸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것도 바꿔라. 지금부터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내 어찌 돈이 보면,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부모가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자녀 세대 때 너무 고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사람마다 자녀들이 직업 자체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투자를 다른 직업을 택해야죠. 다른 직업. 창업해야 되는 거예요.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창업.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찾는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 돼야죠. 단순히 국영수를 잘하는 그거에서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AI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뭐든 이런 거에다가 돈은 계속 넣어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더 벌거든요. 네. 사람은 대체할 거니까. 사람은 다 해고시킬 거고. 그렇죠. 수익률이 극도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훨씬 더 쉽게 벌 거고. 네. 그러니까 내 돈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쓰게 되면 내가 내 공부를 잘하면 회사에서 날 취직해 뽑아주겠지. 그 시대는 간 거를 알아야 된다 얘기죠. 그럼 오히려 돈을 이제 스스로 불려가지고 그렇죠. 창업 자금으로 쓰든지 그렇죠. 투자금으로 쓰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죠. 이건 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금융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창업 정신이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해야 된다. 네. 왜 자꾸 공부 잘해서 취직만 하는 거를 답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창업을 하지 않아 본 사람이 훨씬 대다수잖아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을 우리 애 보고 가라고 그냥 마냥 떠민다는 게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하라고 뭘 믿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자 되라는 교육 받아본 적 없죠. 그렇죠. 뭐 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부자에 가난해요. 대부분 가난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받았구나. 미처 잘못됐구나. 그러면 자녀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보내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근데 그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 안 되죠. 네. AI. 근데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줬으면 ETF 사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20년 후에 적어도 10억, 20억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왠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고 안 가는 게 더 좋죠. 좋은 대학 못 가면 왠지 사회적으로 조금 좀 약간 그러니까 불리할 것 이제 같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조선시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는 거고. 아주 생각보다 급격하게 바뀔까요? 왜냐면 지금 뭐 12세 살, 15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게 보통 5년 뒤나 10년 뒤면 나갈 텐데 그 안에 그렇게까지 사회가 급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사교육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지금은 심해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애들 교육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죠.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경제 성장도 높고 뭐 인구도 늘어나고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취직할 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가 된 건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저 좁은 문에 우리 애를 이제 터치다운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조급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이는 불행하고 확률적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에듀케이션 해야 되죠. 이제는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젠다가 이제 교육 어젠다가 돼야 되죠. 우리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꼴등이잖아요. 그다음에 자살률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왜 행복해 할까? 특히 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잘 안 하죠. 아무래도. 그러고 이제 막연하지.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부자 돼.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다 돼.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빨리 부자 되려고 이 차트와 수익률을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하게 되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중학교 가면은 반이 자요. 고등학교 가면 거의 다 자요. 네. 시험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취직만이 유일한 그 돌파구라고 생각했는데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방법이 없죠. 지금. 방법이 없죠. 근데 돈도 없잖아요. 그 돈을 다 사교육비에 썼잖아요. 그것도 금융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이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10살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5살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30살, 25살 됐잖아요. 그때는 너무 막막하죠.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녀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회가 바뀌고 이제 좀 이렇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그 합의가 내가 원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는 지금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부모가 남들은 다 저 A로 가고 있는데 나만 B로 간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유태인이 하는 교육이에요. 네. 유태인은 부자가 되려면 외로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태인은 공부 잘하라고 안 하고 1등을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1등 하려면 1등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면 되죠. 도전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면 너 1등 하는데 왜 남들이 몰려 있는 데 있냐. 그게 결정적으로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잠도 많이 자고 굳이 뭐 국영수 경쟁하는데 우리 애가 거기에 또 한 명이 더 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창업하면은 안 되는 걸로 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해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내 친척이나 가족들이 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그거는 내가 집마다 삼촌 한 명씩 많이. 그거는 내가 볼 때 창업이 아니고 개업이죠. 개업을 했을 경우. 자영업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개업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한 걸 찾다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막 너무 자영업자가 똑같은 거 하잖아요. 커피숍을 한다든가 네. 뭐 노래방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문제 맞히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를 발견하면 막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 스토리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거고 돈을 벌고 싶어야 되는 욕망도 있어야 되고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비 쓸 거를 아이들한테 투자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문제는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면서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게 어찌 보면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또 뭐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나타나고 지금 유튜브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방송국은 다 적자할 거래요. 방송국은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세상이 변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할 때 특히 인터넷이라는 걸 생겼을 때 너무너무 조단위의 부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그럴 때 그럼 나와 돈의 관계, 나와 AI의 관계 다 따졌을 때 정말로 내가 공부 잘해서 국영수 잘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고민해야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 지금처럼 그냥 좋은 방향을 좀 틀긴 틀었지만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특히 교육 개혁이 되지 않으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 된 거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죠. 그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상장해가지고 엑시트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생기니 약간 창업 정신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과 자본의 결합이죠. 근데 한국은 둘 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창업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도 아직도 지금 붐이지만 대부분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주식 투자하는 그 기관 자금이고 기관 자금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튼튼하죠. 전쟁은 미국 일어나놓고 미국 먹지.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이제 다수가 가는 길을 대부분 같이 가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끝났을 때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안 벗었어요. 다들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누가 벗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다 벗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모나는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성향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한다? 이건 정말 용기가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1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전국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끊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고. 근데 호응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다 목말라 있어요. 그럼 사교육을 끊고 뭘 하라는 거가 결국에 이제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주식 투자든 뭐든 이제 이 경제 아니 시스템을 공부하는 저는 그런 점수 경쟁에 안 뛰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수학 1등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뭘 해야 되나요? 책 읽어야죠. 도서관에 가고 잠도 많이 자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배우겠다고 오는 젊은 애들 보면 눈초리가 달라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 또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일찍 고민할수록 좋아요. 결국은 주식은 물론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단순히 주식 뭐 어떻게 올라가고 뭐 이거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설계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내가 왜 부자가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궁금해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ETF는 뭘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어찌 보면 이제 초등학생 이럴 때 제일 궁금함이 많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걸 좀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좀 경향이 있죠. 궁금하면 혼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면 화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 공부가 싫은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한테 공부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미국은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학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한테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솔직히 이 다음에 대학에 와서 해라. 근데 지금 초등고등학교 때 그 아까운 시간에 스포츠를 해야 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클럽 활동도 하고 막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전부 학원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대치동에 가서 금융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동도 갈 거고 가서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설득하는 거죠. 진정한 아이한테 그런 파이낸셜 프리덤, 경제적 독립, 자유를 선물하는 게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면 그 아이가 커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밸런스가 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빈 공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애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확률로 따지면 한 80대 20으로 잘 될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갔다고 쳐요. 네. 또 다른 아이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잠도 많이 자고 근데 그 돈으로 그냥 주식 투자만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그 돈으로 100만 원씩 일단 과외비가 뭐 더 들겠지만 100만 투자하게 되면 그 아이가 30살 되면 글쎄요 한 15억 될 거요. 그러면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한 아이는 공부 잘해서 좋은데 취직했다고 하지만 지금 AI 때문에 취직도 잘 안 되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지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5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15억이 있는 애와 500만 원 받는 아이가 어느 게 더 나을까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 애가 공부 잘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없지만 부자 되는 거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40대인데 저 때만 해도 대기업 들어가면 인생이 그래도 많이 핀다라고 얘기들 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대기업 들어가도 딱히 뭐가 인생이 바뀐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점점 사회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사 돼도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명 있는데 지금 100명 되면은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던 회사가 미국의 라자드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유태인 회사예요. 근데 1800년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다섯 형제가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 골드러시 때 이 사람들을 뭘 했냐면 청바지 원단을 팔았어요. 네. 그 당시에 돈 번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관한 사람, 뭐 마차 판 사람, 마차 바퀴 고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지. 금 캔 사람은 부자 안 됐어요. 왜? 저거 금 캐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똑같이 한국도 저보고 공부 잘하려고 학원에 가고 있잖아요. 누가 돈을 부자가 되죠? 학원이 부자가 되죠. 우리 애들은 부자 안 돼요. 그 경제의 그런 구조는 똑같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학원 차리는 게 100배 낫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학원들이 엄청나게 부자 됐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와중에 인풋을 좀 잘 넣어줘야 되니까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뭐 좋은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위주로 해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요새 얘기하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는데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낮게 평가를 해요.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애는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요 이놈의 자식은 맨날 게임만 좋아해갖고 그냥 취직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우리 이 자식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해요 나한테. 그 우리 애는 엄청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너무 이 우물 안에 개구리를 키우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애가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다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엄마가 원하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안 잘리고 적당히 그냥 월급 잘 받아오고 그게 목표가 되면 슬프죠. 3, 4년 전만 해도 약간 그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AI 성능을 좀 느껴보시면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년 뒤에 AI가 과연 지금 수준은 아닐 텐데 아이,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죠. 이제 직원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이제 직원들도요 한 5명이 다 충분할 거요. 진짜 한 뭐 10분의 1, 20분의 1로 줄 것 같아요. 왜 내가 만약에 1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10명이면 다 할 수 있을 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뭐 공부를 잘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고요. 누가 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창업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학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에는 한국은 또 약간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뭐 소위 말해서 뭐 우리 애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상관없어라고 마음 먹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시대가 오죠. 어쩔 오죠. 수 없이 올 것이다. 오죠.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도 저기 직원은 대학교 안 갔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걸 느끼고. 그래서 너무 일 잘해요. 이미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시대가 온 거를. 근데 친구 중에서 제일 잘 나가죠. 친구들 다 지금 그 학교 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있는데 별로 해피하지 않죠. 사실 대학교 교육 받았다고 해서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써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나중에 나와도 돼요. 내가 하다가 나도 이거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대학교 가는 이유가 간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력서에 쓰려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과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을 때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개개인들이 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좀 교육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주면 훨씬 좀 낫다. 근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금융교육을 하는 거고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그리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 당장 시작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그 개정판을 내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6년 전에 내 말을 듣고 정말 사교육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뭐 우리 애가 재산이 1억이 됐다, 5천만 원이 됐다, 엄청난 편지가 와요. 그래서 봐라,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5, 6년 후에 절대 후회 안 할 거다. 제 말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 얘기로 이제 갔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계속 ETF 투자를 하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을 내가 맞춘다는 거는 허상이다라는 게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ETF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한데 그럼 어떤 이 ETF 투자든 뭐든 이제 자산 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율은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국 주식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한국 주식.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죠. 나는 그래도 미국 주식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내 재산의 ETF 중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뭐 50% 한다든가 40%. 그거는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그 성향인 거죠. 나는 한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한국에 70%, 미국에 30%. 아니 나는 죽어도 한국은 안 해. 미국만 100%.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너무 편견이 심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국가별 시총의 비율을 봤을 때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한국은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한국의 뭐 한 2, 3%가 아니라 뭐 20%, 30% 자산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산 배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죠. 왜냐하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 그러면 시가총액 큰 것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이 오르는 주식은 뭐예요? 스몰캡이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진짜 잘 됐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단기적인 얘기 하겠지만 한국 주식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편견에
결정이죠. 그러면 그냥 성향과 어떤 본인의 그나마 익숙함으로 투자를 아니 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싸냐 미국 주식이 싸냐. 한국 주식이 훨씬 싸죠. 똑같은 회사가 미국에 있는 거와 한국에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있는 회사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주식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도 프라이스 북을 따졌을 때 프라이스 북이 1 미만인 회사가 꽤 있잖아요. 한국에. 그거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PBR이 뭐 1도 안 되는 회사가 뭐 아직도 많죠. 많죠. 네네. 그런 것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투자할 때 나쁜 게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뭐 한국은 죽어도 안 할 거야. 나는 뭐 뭐만 할 거야. 그거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회라는 거는 남들이 나쁘다 그럴 때 대부분 기회가 와요. 이게 남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것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호기심이 생겨야죠. 그러면 막 업종 ETF 뭐 이런 것도 별로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것도 예를 들어 내가 그 분야에 잘 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뭐 조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조선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또 한국이 이쪽 분야에 정말 돈을 잘 벌겠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겠죠.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러면 여기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 그러면 그걸 모아간다든가.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유의미하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점점 개별 종목처럼 이제 업종으로 가고 이렇게 개별 종목 그럴 수도 거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미국으로 얼마큼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은 뭐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미국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투자하다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치 대비 주식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그럼 나는 좀 싼 거 사고 싶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한국 기업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그 액티비스트 펀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행동. 네, 행동주의 펀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에 좋은 것 중에 사인 하나는 뭐냐면 시끄러워야 돼요. 시장. 네. 뭐 어느 회사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또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뭐 또 합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많이 일어나야 다이내믹하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본처럼. 일본도 지금 외국 자본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떠났던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뭐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요. 그렇죠. 올해 지금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뭐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뭐 밸류에이션 싼 건가요? 여전히. 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향이 크잖아요. 네. 다른 거는 물론 많이 오른 것들도 많지만 안 오른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안 오른 이유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른 것도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자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한국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 10개가 안 돼요, 현대자동차. 그래 거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한국 주식 내에서도 좀 그 시가총액 큰 것 위주로 사라 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좀 생각할 때 왜냐면 외국인들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관 투자가보다 유리할 수가 있어요. 기관 투자가는 특히 외국 투자가들은 돈이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운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한국만 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못 따보드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외국 자본, 외국 펀드 매니저는 그런 거 못 사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거나 이런 게 없다면 내가 사놓은 뒤에 소외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걱정도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가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뭐 ROE가 뭐 20%다. 그러면 5년 지나게 되면 ROE 20%면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때는 주식 가격이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 있죠. 과거에는 그런 되게 잘 그 운영도 하고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막 눌려 있었던 회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 많이 되죠. 이젠 재평가가 강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믿어봐라. 예, 일본도 그랬고. 근데 결국은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는 결국 주가가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네.
그것도 결국에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 말해 주셨듯이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그게 싼지 알면서도 못 사요. 너무 작아서. 네. 개인 투자가들도 기관 투자가들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배당주 위주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럼 젊은 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그지, 건 굳이 예.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성장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 모든 자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은퇴하는 뭐 직전 단계 그쯤 한 50대 중반 뭐 그쯤 가서 배당주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그전에는? 배당이 중요하죠. 사실 월급이 있는데 배당까지 받아버리면 이 배당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배당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워낙 안 줬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당을 한국 기업들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뭐 대부분이 배당에 들어가는 거는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개인의 성향이에요. 근데 굳이 뭐 젊은 그렇죠. 내가 20대다, 30대다 그러면 없다. 내가 20대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그리고 길게 가져가라. 빚내서 투자하지 말 것. 이런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누구가 두렵지 않죠. 한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다들 이렇게 저축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으면 1년에 600인데 10년 모으면 6천이네. 그러면 20년 모아야 1억인데 이걸로 내가 부자 될 수 있어라는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다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50만 원이 무지하게 큰 돈이 됩니다. 영어로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을 써요. 네. 나중에 무제한 파워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2만 원, 15,000원이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씩 나한테 나는 세금이다. 대신 그거를 중간에 끊거나 방향을 흔들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50만 원 했더니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보니까 원금은 뭐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질근질하죠. 이거 일단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매스컴에서 보니까 또 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현금을 늘려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철학이 흔들리는 거죠.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근간은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결혼식이나 뭐 이런 비용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고, 이제 집 살 때 이제 확 돈 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 사교육과 결혼시킬 때. 이 세 번을 참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도 아껴야 된다. 아껴야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집은 이제 굳이 살 필요 없다. 지금은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굳이 집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할 필요 없고 결혼식 갈 때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그럼 언제 써야 되나요? 결국에 은퇴 이후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쓸 때는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돈 벌기 전에 쓸 생각부터. 그래도 그걸 결국에 언젠가는 뭔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그때 걱정하세요. 나중에 알아서 쓰게 되나? 당연하죠. 내가 20억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20억 대까지 쓰면 안 되죠. 20억 모은 다음에 30억 모은 다음에 얼마든지 그때 모으기 전에 대부분 미리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나 인생에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거예요. 반응. 그러면 노후에 60세가 넘었을 때 내가 1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건 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즐거움 어디 갔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때가 파이낸셜 프리덤이다. 돈에 없으면 비참하다. 돈의 노예가 된다. 그거를 끊임없이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죠. 내가 20살 되면 30살 되면 내가 재산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떤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모아야 된다. 보통 이제 4%라고 얘기를 해요. 4%를 내가 이제 수입이 완전 끊겼어요.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돼요. 1년 생활비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25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죠. 그게 이제 불어나는 속도랑 내가 빼는 그렇죠. 속도가 맞아요. 거의 맞다. 맞아요. 최소 그 정도.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여유가 생길 때 좀 즐겨도 된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운 게 노세 넣어서 젊어서 노세가 됐고. 예. 요즘에는 이제 20, 30대에 여행 안 가면 안 된다. 그렇지. 나이 먹고 여행 가면 힘들다. 이런 그거는 얘기를 많이 이제 잘못된 사고 방식이죠.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육체적으로. 네. 그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게임이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더 이상 수입이 없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그 여생을 보내는 거죠. 그 플랜이 필요한데 그것도 금융교육의 일종이죠. 근데 그런 걸 안 배웠어요. 하긴 좀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한 10년 정도 일하시고 한 40대 초반 됐는데 일하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실 욕심이죠. 그거는 10년 정도 일하고 앞으로 50년을 놀 수 있는 세상은 없잖아요. 없죠. 네. 젊을 때는 좀 고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인생의 플랜 계획이다. 그렇게 창업하면 더 낫죠. 창업하면서 훨씬 더 빨라지면 됩니다. 빨라지죠. 근데 이제 대표님 얘기를 쭉 들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인생과 내 아이는 사실 이게 재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다 올인?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네, 청소년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자살도 높지만 노인층의 자살도 세계 1위거든요.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당신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서로 공론화를 해야 돼요. 나와 돈의 관계. 그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공론화해야 되고 매스컴도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유튜버들도 그 얘기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국민연금도 너무 안정지향형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이 글쎄요. 주식들도 너무 낮고 다른 연금들에 비하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돼야 돼요. 아니 뭐 한국 주식이든 아니 한국 주식 많이 투자돼야 돼요. 이게 너무 안정적으로 가. 그러니까 수익률 뭐 앞으로 연금 고갈된다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익률 한번 잘 나오면은 사실 이게 꽤 길어지고 굉장히 늘어지죠. 아니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험 자산이 아니라 변동성이 높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해야 되죠. 특히 AI 시대로 갈수록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당연하죠. 게 아닌가.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창업 작업에도 들어가야 돼요. 창업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투자 대상이 달라야 되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 길로 갈 거로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 어떤 금융 쪽으로 이제 많은 자산의 변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보내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리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좀 잘 돼가지고 이제 진짜 좋은 주식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만 돼도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요. 사실 지금까지 주식 시장에 인식이 안 좋았던 거는 좋은 주식을 사놔도 계속 뭐 대주주가 빼먹고 안 올라가니까 일부러 주가 누르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랬는데 네. 조금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보면 돼요. 미국이 1980년에 뭘 했는지. 그게 결정적이에요. 퇴직연금의 개혁. 그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돈이 특히 내 퇴직금이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그걸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해? 주식 너 회사 왜 이렇게 운영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소송이 많아요. 네. 그 이사들한테. 그러니까 이사들이 옛날에는 이사진들이 대부분 대주주의 말을 거수기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는 게 고소를 당해요. 너 왜 이런 결정에 왜 동의했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가능하지. 그럼요. 그 상법 개정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이사들의 책임이 옛날에는 주주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오늘 모신 날도 코스피가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심란하실 텐데 이럴 때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도 일어날 네, 것이다. 앞으로도 일어나고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보지 마세요. 눈보라 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나가게 돼 있고 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사는 사람은 못 이겨요.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제 책 제목처럼 이제 습관화를 하셔라. 네, 부자 맞아요. 되는 습관을 갖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리 대표님 모시고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하다 보니 또 이제 자녀 교육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